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해외에 매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거 얘기를 하면 항상 노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경영진들의 문제도 있었고 정부의 대처까지 제대로 안 되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양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에서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극소수의 럭셔리 카들, 엔지니어링 업체라던가 연구 이런 쪽들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아웃소싱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일드캣이라는 파업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파업하래요. 아무도 퀄리티 관리를 못하게 됐고 생산은 하지 않으나 기술만 남았다. 현재 영국 자동차 브랜드의 실적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전해주신다면요? 영국 브랜드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미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제규어 랜드로버, 로터스, MG, 에스턴 마틴, 그리고 맥라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진짜 영국 브랜드로 남아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해외에 매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굳이 본다면 트라이엄프나 케이터엠 그런 브랜드들만이 소규모 브랜드들만이 영국 브랜드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BMW 그룹에 속해 있고요. 롤스로이스도 이제 BMW 그룹에서 사실상 경쟁 모델이었던 마이바흐가 자폭을 해주면서 거의 독보적인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럭셔리 GT라는 아주 좀 독특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포지션이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자가 크게 없는 블루오션 영역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규어 랜드로버는 타타 그룹에 속해 있는데 나름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다가 약간 좀 부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랜드로버는 나쁘지 않지만 제규어가 지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 등장할 신형 제규어들이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로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자동차에 인수가 되면서 프리미엄 EV 브랜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포트폴리오하고 최신의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그 작은 욕조에서 이제 정말 더 화려해지고 고급스러운 EV로 거듭났어요. 다만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라던가 이 전기차 소비에 대한 성향이 좀 달라지면서 살짝 부침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품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가장 영국적인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MG 같은 경우는 파산되어서 상하이 자동차에 흡수되어 있다가 상하이 차에서 나쁘지 않게 투자를 해주면서 영국에 재진출을 하고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다시 하면서 꽤 합리적인 자동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과 맥라렌 같은 경우는 완전 조금 좀 이렇게 니치한 또 슈퍼카 하이엔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별개의 분이긴 한데 에스턴 마틴도 이제 최신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품성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맥라렌 같은 경우도 레이싱과 모터스포츠 중심에서 슈퍼카 브랜드, 슈퍼스포츠카 브랜드로 확장을 하면서 확실하게 그 사업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F1의 성장과 함께 이제 맥라렌에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고든머레이 오토모티브라든가 이런 좀 작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차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거는 프리미엄 브랜드들하고 그다음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그나마 좀 대중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차로 공식 수입돼서 판매됐던 회사들이 그런 데들이고요. MG는 로드스터 정도만 병행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팔렸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성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진 않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해외로 다 팔려나가게 됐는데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러면 끝났느냐?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가 있어서 1년에 400만 대, 500만 대를 생산을 하고 그거를 수출을 하고 또 우리도 그 브랜드의 차를 쉽게 살 수 있고 이거를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영국은 그런 양산 대중차 브랜드로 자국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사라졌어요. 자국 자본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까 얘기했던 에스턴 마틴이라든가 맥라렌 정도? 맥라렌도 사실은 두바이 쪽 돈이 좀 들어가 있고 네,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데들을 제외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동차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 초기에 1880년대,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임러 벤츠에서의 그 다임러 거기에서의 내연기관 엔진 영국 특허를 가져오면서 차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롤스로이스 같은 브랜드들로 시작을 하면서 세계 자동차의 최초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거기서 쫙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적기조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 내에서 자동차가 발전을 못하고 프랑스나 독일이 발전하는 거 그냥 손 빨고 구경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10년대, 20년대를 넘어서면서 브랜드가 100개 이상이 팔렸고요. 그리고 모터스포츠 쪽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량 생산 기술까지 들어와서 성장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시기 동안에 거의 영국 전 국토가 망가졌잖아요. 특히 이제 동남부 쪽, 런던을 위주로 한 동남부 쪽 이런 부분들이 또 중부까지도 폭격에 의해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지역이 이 산업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원조 등을 힘을 얻어서 1955년이 되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영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대수가 70만 대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300만 대, 400만 대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밖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수출국이 되고 미니라든가 제규어의 공기역학 기술이라든가 타입 C 같은 것들이 지금 그랬었고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50년대까지였던 거죠. 근데 그게 60년대가 되면고 70년대로 오면서 일본이라든가 독일 회사들은 생산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를 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또 생산 과정 자체를 바꿔가는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주도권들은 아직까지는 영국에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대량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영국 회사들이 뒤처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70년대 들어서 이제 오일 쇼크가 두 번이 터지고 내부적으로 노조 분규가 굉장히 심해진 데다가 경영진들의 문제도 있었고 정부의 대처까지 제대로 안 되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 영국 자동차 산업은 이런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극소수의 럭셔리 카들, 고급 차들로만 중심이 좀 되어 있고요. 지금 보통 엔지니어링 업체라던가 연구 이런 쪽들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좀 아웃소싱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스포츠 전문 기자니까 잘 아실 텐데 일단 그래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전환 대응은 그러니까 양산차 단계의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혹은 뭐 중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성능 내연기관이라든가 또 이제 하이브리드라든가 F1에 쓰이는 기술들 같은 것들 정말 하이엔드 기술들이죠. 전기차 레이스인 포뮬러 2 같은 경우도 윌리엄스 퍼포먼스, 윌리엄스 테크놀로지 그쪽의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을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에서는 영국이 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차들을 위에 있는 근본 기술, 예를 들어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 같은 거가 되겠죠. 기초과학의 면에서는 아직도 영국의 위상이 확실한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내년부터 이제 그리드에 올라가는 캐딜락이 있잖아요. 캐딜락이 영국에 본거지 잡고 있습니다. 캐딜락 판매하지 않는 그 정도로 영국이 갖고 있는 실버스톤 서킷이라던가 그런 경험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고든 머레이는 맥라렌에서 맥라렌 F1이라는 전설적인 차를 만들었었던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그 고든 머레이 엔지니어링에서 차를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 차는 탈 수 있는 대중적인 차라기보다는 스포츠카인데 공기역학 성능을 최대한도로 발현을 시켜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과거에 F1에서 금지되었던 팬카라는 게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팬을 돌려가지고 공기 저항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제 적용하기도 하고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지만 가장 경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포뮬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버 포뮬러에 나왔던 자동차를 실제 도로에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은 여전히 그런 자동차 관련 기술이라던가 정교함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 브랜드들이 와해되었다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영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거 얘기를 하면 항상 노조 얘기가 먼저 나와요. 노조들 때문에 파업해 갖고서 물건이 안 나오고 생산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노조의 파업에 된 게 맞아요. 그럼 그 배경은 뭐가 있냐면 분야별 복수 노조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 정책이 애당초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풀어나봤던 거예요. 방임적 자율교섭이라는 거를 1960년대 70년대에서 영국 정부에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생기건 뭐건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복수노조도 허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파업을 하든 말하든 그건 너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수노조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처럼 한국노총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있고 그래서 두 개 노조가 있어서 이것도 복수노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분야가 금속노조에 금속노조. 금속노조 소속이 돼 있는데 금속노조에 소속된 사람들은 금속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플라스틱 부품을 소조하는 사람들은 내장재 조립 노조가 따로 있고요. 엔진 생산하는 노조가 따로 있고요. 각각의 노조들마다 협상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한 노조랑 해서 협상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엔진 쪽 협상할게요. 자 세시 쪽 협상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노조 들어오세요. 해갖고선 협상을 해가는 거예요. 안 되면 각 부분별로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인라인을 타고 생산 라인에서 쭉 계속 흘러가야지 만들어지는데 엔진 노조가 파업을 하느냐 혹은 맨 끝에 있는 내장재 조립하는 노조가 파업을 하느냐 어쨌든 차는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차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동안에 당연히 품질 관리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정책을 허용을 한다거나 알아서 하세요라고 풀어놨던 정부의 방임도 문제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놨던 거가 그렇다고 사람들 자를 수는 없으니 국유화합시다. 너네 다 이렇게 다 통합할게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모터 컴퍼니라는데 브리티시 레일랜드라는 회사로 다 모이세요. 모아버린 거예요. 근데 모아놓고 나서 자 의도는 좋았어요. 플랫폼 한두 개 개발해서 거대한 뉴딜 정책 같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개 회사를 다 모아놓고 8개 브랜드를 모아놓은 다음에 플랫폼을 하나로 만들어서 줄 테니 이거 갖고는 각자 만들어서 파세요. 그러다 보니까 8개 브랜드에서 차가 나오는데 배지만 달라요. 헤드레이트만 다르고 컬러만 달라요. 그러니 차들이 8분의 1만 팔려도 되는 상황이 됐죠. 그 시점에 일본 차들 들어오고 독일 차들 들어오고 이태리 차들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영국 자동차 시장 안에서 영국 브랜드의 위상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국유화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일부러 회피하면서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책임도 사실은 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측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후작, 무슨 백작, 써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귀족적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갖고 이게 기술이나 데이터를 갖고선 이게 이러니까 이 부분은 원가를 얼마를 깎아야 되고 이런 빈 카운터들을 욕을 하지만 빈 카운터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변화나 혁신도 외면하고 바꿔야 되는 것도 신기술이라든가 또 수출을 해야 된다는 글로벌화라는 것들도 외면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도 나눠지고요. 지분이 나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더십이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통합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이 분산되면 결국은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게 그 시절에 오일 쇼크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만들기만 하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가격을 높여도 상관이 없었고요. 웃돈 붙여서 팔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 그 특수 수요가 끝나면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는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만든 차가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잘 만들어진 차만 팔리게 돼요. 똑같이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오일 쇼크가 나서 사람들이 돈이 없고 차들이 없을 때는 아무거나 있어도 샀는데 오일 쇼크가 나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는 잘 만든 차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차라든가 독일 차라든가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차들이 들어오면서 품질 관리도 안 된 영국 차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다시 앞쪽으로 가게 되면 경영진들의 실패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미 60년대부터 이미 경영진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흔히 말해서 자동차 산업의 시작이었고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아, 우리 지금 당장 이제 컨베이어 벨트 스타일로 다시 바꾸고 재구성해야 돼요. 라는 게 안건이 돼야 되는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 여기에 들어가는 가죽이 고급스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한 거죠. 실제로 1970년대 레드로버라고 불리우는 이제 당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노조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경영진들의 방임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미래와 이런 게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업이 그렇다고 국가나 기업이 능숙하게 대응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노조, 복수관계 이런 이슈 터지면서 와일드캣이라는 파업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 파업할래요. 이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퀄리티 관리를 못하게 됐고, 그리고 1978년부터 79년까지의 그 불만의 겨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사회 혼란이 일으킬 만큼 파업이 거셌거든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근데 이때가 딱 그때잖아요.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이때니까 이때 더 합리적이고 더 깔끔하고 더 원가를 낮춰서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갈게라고 리더십을 해준 게 아니고 일단 실직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다 들어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국 자동차 산업이 그리고 지금의 모양이 된 거에는 80년대 90년대에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 추진했던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줬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산 제조업 기반이 중심이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영국도 중공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 자동차, 기계, 조선, 항공, 화학,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얘기랑 또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영국 병이라고 하는 뭐 복지 비용이라든가 또 효율이 낮은 노동 구조라든가 정부의 국유화 정책이라든가 반복적 파업이라든가 경영진의 무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묶여있는 영국 병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대처가 뭐를 생각을 했냐면 제조업 말고 금융이라든가 서비스업 쪽으로 산업 전환을 하자. 그러면서 런던을 금융 중심으로 키우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2000년대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아주 고부가 가치가 되는 제조업들만 남겨두자.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라든가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있고요. 에어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ARM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있고요. 뭐 아마도 우리 알고 있는 에스트라제네카는 아마들 아실 거예요. 그 제약회사 같은 데들. 그런 것들로 바꿔가면서 산업군 자체를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줄어들게 된 게 현실적인 거고요. 물론 영국도 기존 산업들 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있습니다. 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쉘은 근데 오일 회사잖아요. 그렇죠. 기름 팔아서 먹고 살았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친환경 발전,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의 내부에서 강점이 있던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사실 쉘 같은 경우 좀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자동차 기술은 매년 발전하고 있었지만 이 정유 기술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발전을 안 했어요. 사실상 브랜드와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쉘은 그런 외부의 압박을 크게 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제조 쪽 특히 자동차 제조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 경쟁이 있었고 계속 컴피티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낙오가 됐던 거죠, 영국 브랜드가. 하지만 영국 브랜드가 이름값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포드로 팔려가기도 하고 어디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현재 이르게 되면서 자국 브랜드는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기술 헤드 역할, 테크니컬 리더십을 갖고 있고 테크니컬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부가 가치 영역이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산업으로 보면은 그런데 영국에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맨체스터라든가 그런 쪽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지역 도시들은 슬럼화가 되는 거를 포함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런던을 포함한 동남부 지역은 금융을 비롯한 그런 첨단 산업들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자산 지역이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득 격차가 심각되는 거라든가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결국은 중산층 이하의 실업이라든가 소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은 하지 않으나 기술만 남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를 놓을 수는 없어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 극동아시아 쪽 지역의 시장 국가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자국 시장은 뭐 250만 대, 300만 대, 400만 대 수준이지만 수출하는 게 400만 대, 500만 대거든요. 자국 시장에 팔리는 것 이외에도. 그러면 그 수출로서 먹고 살았던 나라인 거예요. 이거를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기술 중심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 중심으로 가는 거가 영국의 사례가 있으니 이 영국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영국 자동차 노조와 한국의 현대차 노조를 좀 비교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그 7, 80년대의 영국 노조는 그냥 말 그대로 와일드캣, 레지스탕스처럼 파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물론 과거에는 약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죠. 최근에 현대차 노조는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협의를 하고 안 되면은 그때 파업을 들어가 부분 파업을 하고 전면 파업을 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가 사측이 인지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지만 당시 영국은 사측도 그렇고 국가도 모르고 같은 노조원들끼리도 그 플랜을 모를 만큼 1년이면 수백 번씩 파업이 일어날 만큼이니까 완전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계획된 파업은 회사에서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대체 인력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좀 미리 좀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한창 만들어야 되고 한창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때 파업이 들어가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영국 꼴이 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신 노조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긍정적으로 미래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70년대와 2020년은 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망할 거야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있으니 노조에서도 미래 변화되는 부분에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 때문에 망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면은 현대차를 너무 얕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회사의 경영진 때문에 망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현대차는 강한 회사예요. 강한 회사고 오랫동안 버텨온 회사고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얘기까지 갈 텐데 정부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걸. 왜냐면은 현대차는 그만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과도한 그런 좀 물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고민을 한다거나 제안을 하는 건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너무 막연히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일방적으로 워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다. 좀 그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제 전환의 시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는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람이 생산을 하는 거에서 로봇이 만드는 걸로 전환을 하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서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걸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 자체의 최종 목적이 뭐냐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기에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생계를 꾸려야 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첨단 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서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컨트롤 타워도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갖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격의 콘크리트 타설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한 직원이 시뮬레이션상으로 0.4명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던 질문하던 사람이 그럼 사람을 반으로 잘라서 넣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봤을 때하고 실제 상황을 봤을 때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릴 적에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인구수가 몇 명이 있고 뭐 싸우면서 다시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되게 그냥 몇만 명이 죽었네 몇만 명이 실직했네 이게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IMF를 겪었던 분들이나 그 기억이 있는 그 가정에 있던 분들은 이게 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이유가 노조에서 나왔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노조도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여유 있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좀 넓게 바라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